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한계의 내용 안에는 행정법에 있는 대다수의 테마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우리 이제 도의식 행정법 테마도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 교재를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마 체계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맨 위에 행정소송의 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개괄주의 원칙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맨 윗줄에 쭉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규범 통제 부분의 내용이 이제 쭉 또 오른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무명 항고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세 단계로 되어 있네요. 그럼 맨 윗줄이 바로 행정소송의 한계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위에 있는 내용부터 같이 좀 확대를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를 보시게 되면은 개괄주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선 우리 개괄주의 원칙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것은 말이죠.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행정재판권의 한계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의 한계에는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가 있고, 그리고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한계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괄주의 원칙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 오타가 나 있어요. 손글씨인데 오타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네요. 행심법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이 아니라 행소법, 행정소송법 1조죠. 네. 그런데 개괄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말이죠. 행정소송 사항을 정하는 입법주의 방식의 하나인데요. 개괄주의 원칙과 열기주의 원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괄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의 사항을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열기주의라는 것은 사전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해 놓는 제도가 바로 열기주의입니다. 개괄주의 원칙이라고 하게 되면 모든 사항이 전부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공법상의 분쟁이 전부 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겠네요. 행정소송의 한계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행정소송의 한계에 해당하게 되면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각하 판결이 뭔지. 행정소송의 청구가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그것이 만약에 소재기가 부적법하면 그에 대해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거절하는 형태의 판결을 우리가 각하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소송 판결의 일종이죠. 우리 행정소송은 2단계로 진행이 되죠. 첫 번째 소송재판과 그리고 본안재판 이렇게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소송재판에서는 이제 잘 알고 계시기를 소송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해서 심사하는 게 바로 소송재판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소송 요건을 흠결하는 경우에도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을 때 등과 같이 행정소송의 한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각하 판결의 대상이 돼서 그 본안 심리를 거절하게 되겠네요. 각하 판결은 이제 기각 판결과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기각 판결이라는 것은 이 본안 판결의 일종입니다. 본안 판결로서의 기각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그 주장이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청구를 배척하는 본안 판결이 바로 기각 판결인데요. 각하 판결은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것이고, 기각 판결은 그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바로 기각 판결이 됩니다. 행정소송의 한계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재를 보시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교재에는 이제 로마자 3번이 바로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4번이 바로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한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는 과연 뭘까요?
행정소송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법심사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행정소송의 대상도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법심사의 대상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그것은 바로 법률적 쟁송이 됩니다. 법률적 쟁송,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왼쪽과 오른쪽에 사람과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네모칸으로 권리 의무 관계가 있고 위에 구체적 법률 적용 이런 게 있네요. 법률적 쟁송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즉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대한 법률 적용상의 분쟁을 말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상의 분쟁이 아니라면 사법심사의 대상도 될 수가 없고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도 될 수가 없을 텐데요. 이 법률적 쟁송의 내용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 권리 의무의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법령 적용 가능성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 구분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는 다시 구체적 사건과 권리 의무에 관한 사건과 이렇게 두 가지로 또다시 구분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 사건이 아니어서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규범 통제가 되는 것이고요. 권리 의무에 관한 사건이 아니어서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행정상 사실행위, 객관적 소송, 그리고 반사적 이익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법률 적용상의 문제, 법령 적용 가능성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행정법 서설에서 배우실 때 통치행위니, 특별권력관계니, 재량행위, 판단여지 이런 것들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배울 때 왜 아니라고 배우셨죠?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법적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고요. 위법적법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행정소송의 한계의 전체적인 내용이 될 텐데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는 맨 윗줄에 있는 규범 통제에 대한 문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규범 통제에 대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첨부 파일로 지금 올려져 있는 것을 출력을 해서 그림을 같이 보고 계실 텐데 화면과 비교를 하시면서 어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통제라는 것은 법규 명령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법률을 통제하는 것도 규범 통제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행정소송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나 그 법률 조항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의 문제가 됩니다. 일반 법원의 행정소송의 문제가 아니므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규범 통제는 바로 법규 명령에 대한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법규 명령은 행정입법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입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상한 박스들이 있어요.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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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행정입법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 이게 바로 행정입법이라고 하는데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그리고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우리가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행정입법에서 이 행정기관은 국가의 행정기관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인 경우도 있어요. 국가의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행정입법이 바로 명령 이렇게 말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행정입법이 바로 자치법규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입법의 산물로서 명령을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면 그 명령 중에서 법적 규율성이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규율성이 인정되는 명령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바로 그 법규 명령이라고 하고요. 그와 같은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명령을 우리가 행정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행정명령은 여러분들이 행정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행정입법의 산물로서의 법규명령이 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가? 물론 위에선 우리 구체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그 행정행위부터 알아보고 나서 이 행정행위와 법규명령을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부터 살펴본다고요? 네, 행정행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행정행위 부분이 지금 보여지고 있을 겁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은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예, 행정행위란 과연 무엇일까요? 맨 처음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요.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행위의 성격을 띤 공법행위를 우리가 행정행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행정행위는 교수님들이, 학자들이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 만든 강학상 개념인데, 이것은 우리 항상 처분과 비교를 하게 되고요. 실정법상 개념으로서의 처분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처분 개념이라는 것, 실체법적 개념으로 보는 실체법적 개념설, 그리고 쟁송법적 개념으로 보는 쟁송법적 개념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행정행위는 실체법적 개념설, 쟁송법적 개념설 어느 견해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처분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가 있어서 이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행정행위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 그 행정행위 개념 요소가 그렇게 밑에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청의 행위여야 하고요. 예,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해야 하고요. 권력적 단독행위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공법행위여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첫 번째 행정행위, 행정청, 행정청의 행위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행정청이라는 것은 조직법상 행정청이 아니고 작용법상 행정청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행정청이라는 것은 바로 조직법상 행정청이에요. 조직법상 행정청이라는 것은 행정에 관한 그 조직, 즉 행정 주체의 내부적 의사 결정을 하고, 또한 외부적으로 그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해요. 이 개념은 바로 조직법상 행정청이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 행정소송법 2조 2항이나 아니면 행정심판법 2조 4호, 행정절차법 2조 1호에 따르게 되면은 행정청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면서 공공단체나 공무수탁사인도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공무수탁사인 배우실 때 교통할아버지가 처분 발령할 수 있어요? 교통할아버지가 만약에 교차로 중간에서 신호기를 들었다 내렸다 하게 되면 그러면 차량 운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리면 가다가 멈춰야 될 의무가 부과돼요. 할아버지가 처분을 발령하고 있네요. 그래요. 공무수탁사인도 처분을 발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할아버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법상 행정청이에요? 교통할아버지가 관악구청장이랑 쌤쌤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행정행위를 발할 수 있는 행정청은 조직법상 행정청보다 조금 더 큰 개념, 그래서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도 포함을 하고 있는 작용법상 행정청이다.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이 부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통제에 대한 문제는 특히나 이 부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판서를 통해서 간단한 부분 한번 체크해보고 다시 그림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 판서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규범 통제 논의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일반성과 추상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성, 추상성. 우리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한 문제여야지만 행정행위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은 바로 특정 사건에 대한 규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 사건이냐 아니냐 이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아니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 추상적이라는 거, 일반성, 추상성은 뭘까? 이걸 먼저 우리가 개념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성이라는 개념은 개별성에 대비되는 개념이고요. 추상성이라는 개념은 구체성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일반성과 개별성에 대한 문제는 사람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 추상성과 구체성에 대한 문제는 이건 사건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건이에요. 사건 건자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을 땐 우리가 일반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개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별성이라고 해서 특정인 한 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다수의 집단일 수도 있는데 특정 가능한 집단이면 돼요.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특정 가능한가 그렇지 않아서 불특정이 되는 것인가 이런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 비교해 볼 때 사건에 대한 문제로 가시게 되면 불특정 다수의 사건에 대해서 규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추상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규율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구체적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구체성을 말하는 거겠죠. 이걸 얘기할 때 우리가 기준을 뭐로 삼는다고요? 일반적, 추상적이지 않으면 된다라고요. 그럼 2 곱하기 2겠죠? 2개, 그쵸? 2개. 2 곱하기 2니까 4개인데 4개 중에서 일반성, 추상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이쪽이 되겠죠. 요것은 행정행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행정행위가 되지 못하지만 뭐는 가능할 수 있어요? 요것은 일반적, 추상적이지가 않아서 요거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어요. 요건 어때요? 요것도 일반적, 추상적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잘못 얘기했고요. 거기 아니고 잘 보세요. 일반적, 개별적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사람과 사건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일반성, 추상성이면 안 되고 일반성, 구체성이면 이건 행정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성, 추상성의 특징을 가지게 되면 요거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전형적으로 개별성, 구체성의 특징을 가지게 되면 이것도 행정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일반성, 추상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아니면 구체적 사건이다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설명드린 내용이 오른쪽에 그 VA 되어 있는 부분이죠. VA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세요. 위쪽에서 횡으로는 사람이 있는데 개별성, 일반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별성은 특정 사람 규율이라고 했죠. 일반성은 불특정 사람을 규율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열을 보시게 되면 구체성, 추상성에 대한 내용이 있죠. 구체성은 특정 사건에 대한 규율이라고 했고요. 추상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에 대한 규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본 대로 일반성, 추상성 있는 부분만 VA 행정행위가 아니야 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행위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바로 행정입법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법규 명령에 해당을 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에서 구체적 사실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집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집행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입법부의 입법작용, 법 제정작용은 행정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사법부의 사법작용, 즉 법 선언작용은 재판작용은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개념 요소를 보시게 되면 권력적 단독행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권력적 단독행위. 우선 첫 번째, 권력성에 대한 문제를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독적 행위에 대한 문제를 보셔야 되겠네요. 권력적이라는 것은 바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독행위라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행위와 같이 쌍방 간의 어떤 의사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행정행위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겠네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시게 되면 공법행위가 있어요.
요거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죠?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켜야지만은 공법행위가 아닐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법에 근거를 두었을 때 우리가 공법행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드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업허가나 업면허의 경우에 있어서는 광업허가를 법률적 원인으로 해서 설정되는 광업권, 업면허를 그 법률상 원인으로 해서 설정되는 어업권은 사건에 해당한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광업허가나 업면허가 공법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아니죠. 공법적 효과 발생이 아니라 공법의 근거를 두고 있을 때 우리가 공법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4가지 개념 요소를 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규범 통제와 관련돼서 논의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구체적 사실 이 부분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위에서 설명을 드리기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방금 보고 들어왔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구체적 권리 의무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뭐 이제 구체적 사건 쪽이고요. 권리 의무에 관한 사건만이 바로 행정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역시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와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여야 한다는 것이죠. 행정행위의 5번째 개념 요소는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입니다. 여기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에서 국민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 이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에 이렇게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옆에 있는 거 연결시켜 놓으세요. 외부적 행위 동그라미, 내부적 행위 X 이거를 그 물결 표시되어 있는 국민의 부분과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라는 것은 바로 외부적 관계에서 국민을 상대로 행해지는 행위가 바로 행정행위지 내부적 행위는 행정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 간에 어떤 권한 위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권한 위임이 행정행위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내부적 관계에서 행정기관 간에 어떤 협의를 거친다라고 했을 때 협의가 행정행위가 되겠나요? 그건 아니겠죠. 외부적 행위만이 바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바로 행정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바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권리 의무의 변동, 즉 발생, 변경, 소멸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적 행위만이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지 아무런 법적 효과를 동반하지 않는 사실행위는 이것은 행정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2번째 개념 요소로서 구체적 사실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법규명령에 대한 규범 통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게 되면은 법규명령에 대한 규범 통제가 뭔지를 우선 우리가 알아봐야지,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게 행정행위랑은 좀 다른 거여서 행정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내용은 우리 판서를 가지고 규범 통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 판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명령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 우리 이것을 규범 통제라고 했습니다.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행정입법의 산물로서의 명령 중에서 법적 규율성이 인정되는 명령을 우리가 법규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입법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여기를 보시면 되겠어요. 행정입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봐요. 형식은 뭐지? 그리고 그 내용 실질은 뭘까? 그래서 그 형식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행정입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그 내용이 말이에요. 외부적 관계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것, 즉 법규적 사항을 규율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내부적 행위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형식에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그리고 그 실질 내용에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결국 2 곱하기 2 다시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죠. 이 중에서 형식도 내용도 전부 다 법규명령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법규명령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형식이나 실질 둘 중에 하나가 행정규칙이 끼어 있다면 과연 그것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규범 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다 행정규칙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규명령으로 봐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네 가지 경우에서 전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다 법규명령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전에 나머지 세 가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 행정법 체계에 보시게 되면 행정규칙 파트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여기서 앞에 거는 형식입니다. 뒤에 거는 그 내용, 실질이 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두 번째 것을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것을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형식도 실질도 모두 다 행정규칙이라는 거죠. 이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여기도 뭐 이걸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법적 성질과 관련돼서 학설의 대립이 있긴 있습니다. 학설은 법규명령설, 행정규칙설, 수권여부, 기준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판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시행령, 시행규칙을 차별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이 중에서 통설, 다수설의 견해를 보게 되면은 법규명령설을 따르기도 하고 수권여부 기준설을 따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법규성을 인정시켜서 법규명령으로 이렇게 봅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훈령이나 예규, 통첩, 지침 등과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의 법규명령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는 건데 훈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법규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고 한다면 형식은 행정규칙이고 내용은 법규명령이 되겠죠. 여기서 바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항상 이럴 때는요. 상위 법률에 구체적 위임이 있어요. 그 구체적 위임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앞에서 배울 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도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돼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요. 법규명령설도 있고 행정규칙설도 있고요. 위헌무효설 그리고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통설 판례 입장은 수권법령과 결합해서 법규성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법규명령설이었는데요. 통설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역시 법규명령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게 되면 아무런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법규성을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뭐 관련된 학설이라고 한다면요,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법규성설, 외부 법규성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법규성설이라는 것도 있고요. 비법규성설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준법규성설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 학설이 있을 겁니다. 통설과 판례 입장은요. 지금의 판례는 대법원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준법규성설을 취해서 법규명령성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판례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례니까요. 비법규성설이 통설 판례 입장입니다. 법규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규칙으로 보게 돼요. 행정규칙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규범 통제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그럼 이걸 이제 제외를 시킵니다. 제외를 시키고 이제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까지를 이제 규범 통제 대상으로 우리가 삼아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은 이제 법규명령이 됐어요. 그럼 이 법규명령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행정성의 한계에서 행정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야 라고 보고 있는 법규명령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형적 법규. 전형적 법규는 행정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성, 추상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처분적 법규, 전형적 법규는 뭔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지 얘는 행정성의 대상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 형태 그리고 그 효과. 그 규율하고 있는 형식이 말이에요. 일반성, 추상성의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체크해낼 수 있냐면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처분적 법규를 체크해낼 수가 있어요.
위에는 전형적 법규와 그 다음에 집행적 법규. 아이고 여기 전형적 법규라고 써 있네요. 집행적 법규예요. 집행적 법규. 집행적 법규. 전형적 법규와 집행적 법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행정입법 파트에서 배우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얘 둘은 일반성 추상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형태를 통해서 규율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처분적 법규를 구별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효과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임에 대해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미치느냐. 일반적인 전형적 법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어떤 구체적 사건에다가 적용, 집행을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게 뭐예요? 구체적 처분을 매기로 한다 이거죠. 구체적 처분을 매기로 한다.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하면 여러분들 권리임에 어떤 변동이 발생하나요? 그렇지 않죠. 저는 출근을 하면서도 하루에 무단횡단을 10번 이상 합니다. 안 걸리면 끝나요. 그쵸? 적발됐다.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부과가 나오고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거겠죠. 그쵸? 전형적 법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서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체적 처분이 필요해요. 구체적 처분이. 그런데 처분적 법규나 집행적 법규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구체적 처분이 없어도, 별도의 구체적 처분이 없어도 그 자체로서 얘는 어떻게 해요?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고 얘는 어떻게 돼요? 권리임에 직접적 규율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형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성, 추상성 규율의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 그 다음에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구체적 처분을 매개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통해서 그 법규 명령을 전형적 법규, 처분적 법규, 집행적 법규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바로 이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규범 통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물론 이제 규범 통제라고 했을 때 반드시 사법적 통제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 통제 방법도 있고 입법적 통제 방법도 있고요. 국민에 의한 통제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주되게 논의하는 것은 바로 사법적 통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심사의 대상, 사법적 통제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라는 게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기 구체적 처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나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규범 통제로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재청 신청하고 재청을 통해서 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신청을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규범 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에 대한 근거 규정은 헌법 107조 2항에 나와 있어요. 헌법 107조 1항에는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107조 2항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전형적 법규명령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어떤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밑에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적 법규가 이렇게 있는데요. 처분적 법규, 이름만 봐도 느낌이 오시다시피 이것은 형식은 법규명령이지만 실질은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이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규에 대해서 직접 항고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법 제4조에 있는 취소송, 무효등왕의소송 그리고 부작위협판소송 모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행적 법규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행적 법규의 경우에 있어서는 종래에는 이렇게 봤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어요. 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행정고시에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집행적 법규에 대한 부분이죠. 종래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았었어요. 왜 그럴까요? 헌법소원 청구 요건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공권력 행사, 불행사에 대한 문제여야 되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인정돼야 되고 또한 이제 보충성 원칙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요. 행정규칙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보지만 법규명령은 분명히 공권력 행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행적 법규의 경우에 있어서 별도의 구체적 처분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임에 대해서 직접적 규율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충성 원칙이라는 것은 다른 규범 통제 방법이 없어야 된다는 것인데 다른 규범 통제 방법은 바로 위에 있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집행적 법규의 경우에 있어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왜? 구체적 처분이 없어요.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는 부수적 규범 통제 방법이기 때문에 먼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고 나서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가 이런 규범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처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 대상도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 집행적 법규를 처분적 법규로 보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적 법규는 처분적 법규가 아니니까 항고소송의 대상도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와 같은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규범 통제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기존에는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서 그래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있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한미약품 판례에서 말이에요. 우리 약가 상한액 금액고시 판례라고도 하는데요. 한미약품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이 집행적 법규였던 보건복지부 고시를 말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뭐냐면 판례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파란색 네모칸이 있는 거 여기까지를 처분적 법규로 보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처분적 법규는 이것만 봤었기 때문에 협의의 처분적 법규로 봤었는데 지금은 판례가 어떻게 본다고요? 광의의 처분적 법규. 이 처분적 법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인정 범위와 관련돼서 협의설, 광의설 이렇게 있는데 집행적 법규를 포함하는 광의의 처분적 법규를 보는 것이 바로 광의설의 입장이고 또 판례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매한가지지만은 이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다른 규범 통제 방법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보충성 원칙이 흠결이 되죠? 그럼 이제는 집행적 법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집행적 법규는 뭘 가지고 통제한다? 항고소송을 통해서 통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따로 이렇게 깊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루고 있는 행정소송의 한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규범 통제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필기를 해놓으시고 해당 부분을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형적 법규에 대한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은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를 하고 여기서 위헌위법이야 라고 그 법규 명령에 대해서 결정을 했을 때 그 법규 명령의 효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해서 요거 있잖아요. 구체적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잖아요. 그 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소멸되는 것인가 그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거부되는 것인가 아니면 대세적으로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절대적, 상대적 대세요설의 대립이 있고요. 여기서 상대적 대세요설 이것이 통설입니다. 거기에만 적용이 거부된다. 그 다음에 처분적 법규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항고소송이 취소도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두밀분교 폐지조례 생각해 보세요. 두밀분교 폐지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무슨 항고소송이었을까요? 무효확인 소송이었었어요. 종래 판례는 처분적 법규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주긴 했지만 뭐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쟁송법적인 문제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성은 인정을 했지만 공정력이 존재한다고 인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조례나 아니면 법규명령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그냥 무효다라고 봤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으로만 삼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우리 집행적 법규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한미약품 판례 있죠? 한미약품 판례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무엇의 대상으로 삼았냐면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제는 처분적 법규의 공정력을 인정하고 취소의 대상성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바로 뭐냐면 취소도 제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예요.
취소송 가능설과 무효확인 소송설, 무효확인 소송만 제기할 수 있어. 이런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여기서 판례의 입장은 바로 취소송 가능설의 입장이다. 판례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적 법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아시겠어요?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당시엔 이런 논점도 있었어요. 헌법재판소가 법규명령을 통지할 수 있어? 법규명령에 대한 심사를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헌법 107조 1항에는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헌법 107조 2항에는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률은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거고 그리고 법규명령은 일반 법원이 심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것을 관할 배분 규정으로 봐버리게 되면은 법규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없는 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위헌심사 긍정설, 위헌심사 부정설 이렇게 있는데 위헌심사 긍정설 이게 통설이에요. 왜 그러냐면 107조 1항, 107조 2항에 보시게 되면 헌법재판소, 대법원이라는 일반 법원, 법률, 명령규칙 이렇게 심사 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재판의 전제성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도 법규명령을 통지할 수 있다. 이런 결론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규범통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처분적 법규나 집행적 법규는 이제 광의의 처분적 법규로 볼 수 있고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법규명령, 즉 전형적 법규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얘가 일반적 추상적 규율, 이 일반성 추상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그림에 있는 규범 통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판서에서 봤던 내용들, 우리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1번, 2번, 3번 전형적 법규, 처분적 법규, 집행적 법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형적 법규는 칠판에서 보신 것처럼 일반성, 추상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죠. 그 다음에 처분적 법규는 일반성, 추상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은 바로 밑에 괄호에 있는 대로 개별성, 구체성일 수도 있고 개별성, 추상성일 수도 일반성, 구체성의 특징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적 법규는 전형적 법규와 마찬가지로 일반성, 추상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별도의 구체적 처분 없이도 권리 의무에 직접적 규율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구체적 처분의 필요, 분료, 분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체적 처분이 필요한 것은 전형적 법규였었고요. 나머지 두 개는 필요가 없었어요. 맨 위에 있는 전형적 법규는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고 이것은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를 하게 되고 일반 법원이 진행을 하게 되겠죠. 각급 법원도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적 법규는 그 형식은 법규명령이지만은 실질이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집행적 법규의 경우에 있어서는 종래의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그림에 보시면 X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오른쪽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와 관련돼서 헌법 107조 2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처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전형적 법규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구체적 처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구체적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먼저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제거시켰을 때 그 재판의 결과를 달리하게 될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위헌위법이라고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 법규명령이 당해 사건에 적용이 거부됨으로써 그 처분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판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소원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법규명령은 헌법재판소가 공권력 행사라고 봐주지만 행정규칙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원래부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제 법규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태였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의 요건은 청구 요건이 거기 있는 대로 3가지가 있었고요. 여기서 보충성 원칙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항고성에 네모칸이 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집행적 법규 역시도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 요건을 흠결하게 돼서 집행적 법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와 같은 판례 변화가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 종래 판례와 최근 판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니다. 종래 판례는 오직 협의의 처분적 법규, 즉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지 않는 처분적 법규만이 항고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었습니다. 종래 판례는 처분적 법규에 대해서 항고승의 대상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공정력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무효확인 소송만이 가능하다고 봤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최근 판례는 한미약품 판례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처분적 법규를 광의의 개념으로 봐서 협의의 처분적 법규 외에도 플러스 네모칸 있네요. 집행적 법규 역시도 항고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광의의 처분적 법규의 공정력마저 인정을 함으로써 오직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송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이 뭐냐면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위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소송의 한계 중에서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 그 중에서 구체적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 그 중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문제로서의 규범 통제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건 관련돼서 행정상 사실행위 그리고 객관적 소송, 반사적 이익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법령 적용 가능성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행정상 사실행위라는 것은 공법상 사실행위라고도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결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 주체의 모든 행위를 우리가 행정상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행정상 사실행위라는 것은 그 권력성 유무에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상 사실행위는 그 중에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적 의미의 사실행위는 바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권력적 사실행위란 무엇인지 그리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것은 법령 또는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가지는 사실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은 처분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것은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사실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신 것은 바로 행정지도나 육교 설치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 개념 내에 포함될 수 없고요. 권리 의무에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네요. 두 번째로 객관적 소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의 종류 중에서 민중소송과 그리고 기관소송을 말하는 것인데요. 객관적 소송은 행정작용의 그 적법성 확보 및 그리고 공익 실현을 그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소송은요, 우선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객관소송 법정주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이 객관소송 법정주의 원칙은 행정소송법 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사적 이익이란 무엇일까요?
반사적 이익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또는 취소상 원고적격 테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그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공법이 오직 공익을 위해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뿐이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개인이 반사적으로 받게 되는 이익을 우리가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반사적 이익은 공법상 권리, 즉 개인적 공권 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대한 사건 문제가 아니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얘기해 봤는데요. 그러면 판서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법령 적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기를 구체적 권리 의무에 관한 사건에 대한 문제 중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권리 의무에 대한 사건 문제로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 이때 우리가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문제 하나, 그 다음 객관적 소송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반사적 이익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행정상 사실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행정상 사실행위, 즉 본래적 의미의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는 법적 행위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 행위라 볼 수 없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다섯 번째 요소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 부분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 이 부분이죠. 여기에 따르게 되면 법적 행위만이 행정행위가 될 수 있지 사실행위는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행정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서 객관적 소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소송법 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3조에 따르게 되면 항고소송과 그리고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네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주관적 소송을 말하게 돼요. 주관적 소송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인데요. 객관적 소송은 과연 뭘까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이 객관적 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와 같은 행정작용의 위법, 적법만을 확인할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고소송과 당사소송은 주관적 소송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여기에 있는 객관적 소송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송, 원칙적인 소송은 바로 주관적 소송이기 때문에 객관적 소송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떨 때 인정된다고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만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 45조의 객관소송 법정주의 원칙에 적용을 받아서 그런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권과 반사적 이익,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대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떤 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근거법규가 있을 겁니다. 처분에 대한 근거가 되는 근거법규는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공법이죠.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 앞에서 행정행위는 처분이라고 했죠? 처분은 행정행위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다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언제 문제가 되냐면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으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 문제가 생길 때만 우리 행정행위하고 처분이 좀 다른 개념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행정행위와 처분은 같은 걸로 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정행위 개념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우리 공법행위가 뭐라고 했나요? 공법에 근거한 행위가 바로 공법행위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처분의 근거법규라고 했어요. 처분은 행정행위. 그렇죠? 그러면 행정행위는 공법행위? 그럼 그 근거가 되는 근거법규는 뭐였겠어요? 공법. 그렇겠죠. 공법이 되겠죠.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네. 처분은 공법행위니까 근거가 되는 근거법규는 공법이에요. 공법은 우선적으로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근거법규는 공법인데 여기서 공익보호의 목적과 공익보호의 목적은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근거법규에 특성상 양면성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편면성의 특징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면성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은요, 공법이니까 공익만 보호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사익보의 취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의 특징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공법상 권리,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근거법에서 무엇을 사익보의 취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봐서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논의 어디서 하셨어요? 취소용상 원고 접격에서 우리가 반사적 이익의 문제와 그 다음 공권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공권의 확대화 경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얘기는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우리 행정소송의 한계와 관련돼서요.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 중에서 2분의 1만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2분의 1 논의하고 그 다음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한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